여러분은 혹시 선택받은 자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특별한 재능, 특별한 기회, 특별한 책임을 짊어진 사람들. 안녕하세요. 삶을 위한 지혜의 한 페이지. 여러분과 함께 쓰는 지혜의 책. 여기는 Book of How to. 저는 진행자 제임스 김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매일 반복되는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질문에 작지만 분명한 해답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성공적인 관계를 만드는 법부터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 삶의 목적을 찾는 여정까지. 어떻게, 즉, how to의 모든 것을 다룹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의 고대와 현대의 생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맞닥뜨린 불확실성의 시대에 필요한 지혜를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전쟁과 갈등, 믿음과 배신, 창조와 생존, 정체성과 혼돈, 이스라엘의 4,000년 역사는 단순한 민족의 기록이 아닙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고민과 일치하는 질문들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존재하는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오늘 이 시간 고대 이스라엘의 언약에서 현대 이스라엘의 스타트업 정신까지 당신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생존 전략과 번영의 원리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선택받음의 진짜 의미를 묻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현대 이스라엘과 고대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주는 생존과 번영의 교훈. 안녕하세요, 소중한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선택받았다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특별한 재능을 타고났거나,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거나, 뛰어난 교육 기회를 받았을 때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선택받았다는 자각이 클수록 어깨 위에 올라앉는 부담도 함께 커지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탐구할 이야기는 바로 그 선택받음의 역설에 관한 것입니다. 4,000년 전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이어지는 한 민족의 여정을 통해 우리는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직면하는 근본적인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은 스스로를 하나님과 특별한 계약을 맺은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받음은 축복과 동시에 저주였습니다. 더 높은 기준으로 판단받았고 더 무거운 책임을 져야 했으며 실패했을 때의 대가도 더욱 혹독했습니다. 현대 이스라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홀로코스트라는 절대적 비극을 겪은 후 기적적으로 건국된 이 나라는 중동이라는 적대적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군사력을 발전시켜야 했습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현대 이스라엘의 성공은 선택받음보다는 선택할 수밖에 없음의 결과인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들의 이야기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어떤 의미에서는 선택받은 존재들입니다. 이전 세대가 경험하지 못한 기회와 기술을 가지고 있고 동시에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도전과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오디오북은 단순한 역사 강의가 아닙니다. 4,000년간 지속된 한 민족의 생존 전략과 실패, 그리고 부활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이 현실의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실질적인 지혜를 찾아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대 이스라엘의 경우 하늘이 무너지는 것이 바로 그들과 하나님 사이의 약속이 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향했을 때 그는 단순히 이민을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류 역사상 최초로 미션을 가진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글로벌 임팩트를 만들어내야 하는 책임을 지은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외부의 적들보다 내부의 분열이 더 치명적이었습니다. 솔로몬 이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된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둘 다 같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주장했지만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서로를 이단시하기까지 했습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현대의 종교 집단들이나 이념 집단들에서도 똑같은 패턴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신앙을 가졌다고 주장하면서도 교파가 나뉘고 같은 정치적 이상을 추구한다면서도 파벌로 갈라지는 것 말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명확합니다. 목적의식은 강력한 동력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스템과 과정이 없으면 숭고한 이상도 결국 분열과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현대 신경과학자 안토니오 다마지오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의사결정은 순수한 이성보다는 감정과 직관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고대 이스라엘 민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율법이라는 명확한 기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에 따라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단기적 이익을 추구하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무리 명확한 목표와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도 일상의 작은 선택들에서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이 선지자들을 통해 끊임없이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지속적인 자기 점검과 방향 수정이 필요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신정 통치 시스템은 매우 독특했습니다. 인간 왕이 있기 전에는 사사들이 위기 상황에서만 리더십을 발휘했고 평상시에는 율법과 제사장들이 사회를 운영했습니다. 이는 현대의 위기관리 이론과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평상시에는 시스템이 돌아가고 위기 상황에서만 강력한 리더십이 등장하는 것 말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본성은 안정을 추구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사무엘이 경고했듯이 이는 자유와 책임을 왕에게 넘겨주는 선택이었습니다. 현대적으로 말하면 민주주의를 포기하고 권위주의를 선택한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실질적 교훈은 무엇일까요? 불확실성과 책임의 부담을 견디는 능력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이 왕정을 선택한 순간부터 외부 세력에 의존하게 되고 결국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1948년 5월 14일 데이비드 벤구리온이 이스라엘 독립을 선언했을 때 주변 아랍 국가들은 즉시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인구 65만 명의 갓 태어난 나라가 2천만 명의 적대국들에 둘러싸인 상황이었습니다. 수치상으로 보면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이었죠. 하지만 70여 년이 지난 지금 이스라엘은 중동 지역에서 유일한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1인당 GDP는 4만 달러를 넘어섰고 세계적인 기술 혁신의 중심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나스닥에 상장된 이스라엘 기업의 수는
미국과 중국을 제외하면 가장 많습니다. 이런 성과를 두고 일부에서는 기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이는 기적이라기보다는 극한 상황에서 나온 필연적 결과에 가깝습니다. 진화생물학자 스티븐 제이 골드의 표현을 빌리면 절멸의 위기에 직면한 종은 급속한 적응 진화를 보여준다는 것과 같습니다. 현대 이스라엘의 성공 공식은 매우 명확합니다. 생존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혁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이 부족하면 세계 최고의 담수화 기술을 개발하고 석유가 없으면 인적 자원을 극대화하며 영토가 작으면 질적 우위를 추구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군사복무는 단순한 병역이 아닙니다. 18세 입대해서 남성은 3년, 여성은 2년간 복무하는데 이 기간은 실질적으로 국가 차원의 인재개발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8200 부대로 불리는 정보기술 부대 출신들은 전역 후 대부분 기술 기업을 창업하거나 주요 IT 기업에 입사합니다. 심리학자 미하이 칙센트미하이의 몰입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도전과 능력이 적절히 균형을 이룰 때 최고의 성과를 낸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은 군복무 기간 동안 생사를 걸고 해결해야 하는 실제 문제들에 직면합니다. 이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교육 프로그램보다 훨씬 강력한 학습 효과를 가져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성공에는 어두운 면도 있습니다. 지속적인 전쟁 상태는 사회 전체를 고도로 긴장시키고 PTSD와 같은 정신적 트라우마를 광범위하게 확산시킵니다. 이스라엘의 자살률은 OECD 평균보다 높고 젊은 세대 중 상당수가 군복무 후 해외로 떠나는 두뇌 유출 현상도 심각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이스라엘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그들은 문제를 숨기거나 부인하지 않습니다. 대신 문제 자체를 새로운 혁신의 기회로 전환합니다. PTSD 치료를 위한 디지털 치료법 개발, 스트레스 관리 앱 개발, 원격 정신건강 서비스 등이 모두 이스라엘에서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현대 이스라엘의 또 다른 특징은 후츠파라고 불리는 문화입니다. 이는 히브리어로 뻔뻔스러움 정도로 번역되는데 긍정적인 의미에서는 기존의 관습과 권위에 도전하는 용기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군대에서는 하급자가 상급자의 명령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이는 위계 질서를 중시하는 동양 문화와는 정반대입니다. 조직행동학자 에드거 샤인의 연구에 따르면 혁신적인 조직의 공통점은 심리적 안전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즉, 구성원들이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후츠파 문화는 바로 이런 환경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이스라엘의 혁신 문화도 생존 압박이라는 외부 요인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중동의 평화가 완전히 정착된다면 이스라엘이 지금과 같은 혁신 동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실제로 일부 연구자들은 이스라엘의 지속적인 갈등 상황이 의도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비판적 시각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현대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시스템적 사고입니다. 개인적 차원에서 이를 적용해보면 우리가 직면한 어려움이나 제약 조건들을 단순히 극복해야 할 장애물로 보지 말고 새로운 창조와 혁신의 출발점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모순적 존재입니다. 이상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현실에 발을 디디고 살아야 하고 개인의 자유를 원하면서도 공동체의 일원으로 소속감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만큼
이런 정체성의 딜레마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도 드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게 정체성의 핵심은 선택받음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세상의 다른 민족들과 구별되는 특별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 특별함은 양날의 검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강력한 결속력과 사명감을 주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끊임없는 도덕적 부담과 고립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인지부조화 이론의 창시자인 레온 페스팅거에 따르면 인간은 자신의 믿음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을 때 심리적 불편함을 느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믿음을 바꾸거나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는 바로 이런 인지부조화의 연속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가나안 정착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주민들을 완전히 멸절시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원주민들과 공존하거나 혼혈하면서 살았습니다. 이때 그들이 선택한 것은 명령을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완전히 멸절시키지 못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스스로를 비난하면서 말입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이런 패턴은 현대의 종교 공동체나 이념 집단에서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인정하는 대신 개인의 부족함으로 돌리면서 죄책감을 증폭시키는 것 말입니다. 현대 이스라엘의 정체성 딜레마는 또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그들은 동시에 여러 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으로서의 종교적 정체성, 이스라엘인으로서의 국민적 정체성, 서구 민주주의 국가의 시민으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중동 지역의 거주민으로서의 지역적 정체성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사회학자 지그문트 바우만이 말한 액체 근대성의 관점에서 보면 현대인들은 고정된 정체성보다는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화하는 정체성을 가지게 됩니다. 현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이런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정통 유대교도 세속주의자, 종교적 시오니스트, 아랍계 이스라엘인 등 다양한 집단이 각각 다른 정체성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런 내부 다양성이 오히려 이스라엘의 생존력을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진화생물학에서 말하는 유전적 다양성과 같은 효과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위기에 모든 구성원이 동일하게 반응한다면 전체가 무너질 수 있지만 다양한 반응을 보인다면 그중 일부는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이런 다양성은 동시에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2021년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정치적 위기는 바로 이런 정체성 갈등이 표면화된 것이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를 지지하는 세력과 반대하는 세력이 단순히 정치적 견해의 차이를 넘어서 서로 다른 이스라엘의 비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대 심리학자 헨리 타이펠의 사회 정체성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자신이 속한 집단의 긍정적 특성을 강화하고 다른 집단과의 차이를 부각시키려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회 내부의 다양한 집단들도 이런 패턴을 보여줍니다. 각 집단은 자신들이야말로 진정한 이스라엘을 대표한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집단들을 배척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정체성의 딜레마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첫째, 정체성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재구성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이 유목민에서 농민으로 다시 도시민으로 변화하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계속 재정의했듯이 우리도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자신의 정체성을 유연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다중 정체성을 가지는 것이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 가지
정체성에만 의존하면 그것이 위기에 처했을 때 전체적인 붕괴를 겪을 수 있지만 여러 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셋째, 정체성의 갈등을 완전히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건설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이스라엘이 70년 넘게 내부 갈등을 겪으면서도 계속 발전해온 것은 갈등을 억압하지 않고 민주적 절차를 통해 표출하고 조정해왔기 때문입니다. 위기는 인간 사회의 상수입니다. 개인이든 집단이든 위기를 겪지 않고 성장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위기를 겪어도 어떤 개인이나 집단은 더 강해지고 어떤 이들은 무너져 버립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들이 겪은 위기들은 크게 세 가지 패턴으로 나뉩니다. 첫째는 외부 침입, 둘째는 내부 분열, 셋째는 신앙적 타락입니다. 흥미롭게도 이 세 가지는 서로 독립적이지 않고 연쇄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위기관리 전문가 헤르만 칸의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조직이나 사회는 위기에 대해 세 단계의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부인, 두 번째는 분노, 세 번째는 수용과 적응입니다. 고대 이스라엘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 바벨론 침입이 임박했을 때 유다 왕국의 반응을 살펴보면 이런 패턴을 명확히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지켜주실 것이라며 현실을 부인했습니다. 다음에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탄압하며 경고의 메시지에 분노했습니다. 마지막에는 포로로 끌려간 후에야 현실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적응 방식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이런 패턴은 현대 사회에서도 그대로 반복됩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인류의 반응, 팬데믹에 대한 각국 정부의 초기 대응, 경제 위기에 대한 금융기관들의 반응 등이 모두 비슷한 단계를 거칩니다. 하지만 고대 이스라엘이 다른 고대 문명들과 차별화되는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위기를 학습의 기회로 전환하는 시스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 제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선지자들은 위기가 닥치기 전에 미리 경고했고 위기가 끝난 후에는 그 원인을 분석하고 교훈을 정리했습니다. 현대 조직학습 이론의 아버지로 불리는 크리스 아지리스는 더블루프 학습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 문제가 발생한 근본 원인과 기본 가정들을 재검토하는 것이 진정한 학습이라는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선지자 전통은 바로 이런 더블루프 학습을 제도화한 것이었습니다. 현대 이스라엘의 위기 대응 방식은 고대와는 상당히 다릅니다. 종교적 성찰보다는 기술적 전략적 해결책에 더 의존합니다. 하지만 본질적인 접근법은 유사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능력이 여전히 핵심입니다. 1973년 욤키푸르 전쟁은 현대 이스라엘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집트와 시리아의 기습 공격으로 초기에 큰 타격을 받았고 이는 이스라엘의 군사적 우위에 대한 자신감을 크게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 위기를 통해 더욱 발전된 군사 기술과 전략을 개발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이스라엘이 이 경험을 통해 군사 기술의 민간 전용이라는 새로운 발전 모델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군사용으로 개발된 첨단 기술들을 민간 시장에 응용하면서 현재의 스타트업 국가 이스라엘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복잡성 과학자 스튜어트 카우프만의 적응적 경관 이론에 따르면 생명체나 조직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자신의 구조와 기능을 조정해야 생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바로 이런 적응 능력이 뛰어난 사례입니다. 하지만 지나친 위기
의존성이라는 문제도 있습니다. 심리학자 리처드 테데스키와 로렌스 카룬이 제시한 외상후 성장 이론에 따르면 트라우마적 경험이 오히려 개인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속적인 스트레스 상황은 학습된 무력감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현대 이스라엘 사회의 일부에서 나타나는 공격성과 경직성은 바로 이런 부작용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위기 상황에 적응하다 보니 평화로운 상황에서도 여전히 전시 모드로 작동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위기 대응 패턴에서 배울 수 있는 실질적 교훈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위기 예방보다 위기 대응 능력을 기르는 것이 더 현실적입니다. 위기는 예측하기 어렵고 완전히 막을 수도 없지만 위기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능력은 기를 수 있습니다. 둘째, 위기를 개별적 사건이 아니라 연속적 과정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의 위기가 끝나면 반드시 다음 위기에 대비해야 하고 각 위기에서 얻은 교훈을 체계화해야 합니다. 셋째, 위기 대응에는 반드시 학습과 성찰의 과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위기를 넘기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그 과정에서 얻은 경험을 미래를 위한 자산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하지만 공동체를 만드는 것과 유지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특히 외부의 압력과 내부의 다양성이 동시에 존재하는 상황에서 공동체를 유지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4,000년간 존속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운이나 외부의 보호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공동체 결속력을 유지하는 독특한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사회학자 에밀 뒤르켐은 사회 결속을 기계적 연대와 유기적 연대로 구분했습니다. 기계적 연대는 구성원들이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결속이고 유기적 연대는 서로 다른 역할을 하는 구성원들이 상호 의존하면서 생기는 결속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초기에는 기계적 연대가 강했습니다. 모두가 같은 조상을 가지고 같은 신앙을 공유하며 유사한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양해지자 유기적 연대의 요소들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흥미롭게도 이스라엘 민족의 결속력은 공유된 고난의 경험에 크게 의존했습니다. 이집트에서의 노예 생활, 광야에서의 40년, 가나안 정착 과정에서의 전쟁, 바벨론 포로 등의 경험이 그들의 집단 기억 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심리학자 모리스 할브왁스가 제시한 집단 기억 이론에 따르면 공동체의 정체성은 개인들의 기억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구성되고 전승되는 기억에 의해 형성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각종 절기들은 바로 이런 집단 기억을 재생산하고 강화하는 장치였습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공유된 고난이 강력한 결속력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다른 측면에서 보면 위험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외부의 적을 과도하게 설정하거나 피해의식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공격성과 배타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 이스라엘의 공동체 유지 방식은 고대와는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종교적 기반보다는 문화적, 언어적 기반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히브리어의 부활은 현대 이스라엘 건국의 가장 놀라운 성과 중 하나입니다. 언어학자 베네딕트 앤더슨의 상상의 공동체 이론에 따르면 근대적 국민국가는 공통의 언어와 미디어를 통해 형성되는 상상적 연대에 기초한다고 합니다. 현대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을 하나의 국민으로 통합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히브리어라는 공통 언어의 힘이었습니다. 하지만 현대 이스라엘의 공동체 결속력에는 새로운 도전들이 있습니다. 세속주의자와 종교인 사이의 갈등,
아슈케나지와 세파르디 간의 차이, 아랍계 시민들의 정체성 문제 등이 사회 통합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이스라엘의입니다. 이는 단순한 병역이 아니라 사회 통합의 핵심 기제로 작동합니다.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젊은이들이 함께 훈련받고 공동의 위험에 직면하며 동등한 책임을 지는 경험을 통해 국민적 정체성을 형성하게 됩니다. 사회자본이론의 대가인 제임스 콜먼에 따르면 사회의 신뢰도와 협력 능력은 구성원들 간의 폐쇄적 네트워크에 의해 강화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군복무 경험은 바로 이런 폐쇄적 네트워크를 전국적 규모로 만들어내는 효과를 가집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정통 유대교도들과 아랍계 시민들은 대부분 군복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이런 사회통합 과정에서 배제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사회 분열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현대 이스라엘이 공동체 결속력을 유지하는 또 다른 방법은 혁신과 성취를 통한 집단적 자부심입니다. 작은 나라가 세계적인 기술 강국이 되었다는 자부심, 불리한 조건을 극복하고 번영을 이룩했다는 성취감이 강력한 결속력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이런 성취 중심의 결속력은 성과가 나빠졌을 때 쉽게 약화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또한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한 젊은 세대들에게는 집단적 성취보다 개인적 성공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공동체 유지 전략에서 배울 수 있는 실질적 교훈들을 정리해보면 첫째, 다양성을 억압하지 말고 관리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완전히 동질적인 공동체는 변화에 적응하기 어렵지만 지나치게 이질적인 공동체는 결속력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공유된 경험을 만들어내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자연적으로 생기는 공통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공유 경험을 만들어내는 시스템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 집단의 정체성은 과거의 기억뿐만 아니라 미래의 비전에도 기반해야 합니다. 과거에만 의존하는 결속력은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생존은 생명체의 가장 기본적인 본능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살아남는 것과 번영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특히 주변이 모두 적대적인 환경에서 생존하면서 동시에 발전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이스라엘만큼 적대적 환경에서 오랫동안 생존해온 민족도 드뭅니다. 고대에는 이집트, 아시리아, 바벨론, 로마 등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있었고 현대에는 아랍권 국가들의 포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화생물학자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 이론에 따르면 생존 경쟁에서 성공하는 것은 가장 강한 개체가 아니라 환경에 가장 잘 적응하는 개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생존 전략을 살펴보면 바로 이런 적응력이 핵심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생존 전략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종교적 정체성을 통한 내부 결속, 둘째는 지정학적 위치를 활용한 외교, 셋째는 문화적 독창성을 통한 차별화였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은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라는 두 대문명 사이에 통로 역할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지정학적 위치를 활용해서 강대국들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면서 생존했습니다. 때로는 이집트에 의존하고 때로는 아시리아와 동맹을 맺는 식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이런 줄타기 외교는 항상 위험을 수반했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면 즉시 멸망으로 이어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대항하다가 멸망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대항하다가 멸망했습니다. 현대 이스라엘의 생존 전략은 고대와는 상당히 다릅니다. 기술적 우위를 통한 질적 균형이 핵심입니다. 양적으로는 절대적으로 불리하지만 질적으로는 압도적 우위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군사 전략가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에 따르면 약한 세력이 강한 세력을 상대할 때는 적의 중심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점을 집중 공격해야 한다고 합니다. 현대 이스라엘의 전략도 바로 이런 원리를 따릅니다. 1967년 6.1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아랍연합군을 상대로 승리한 것은 바로 이런 전략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적군이 완전히 준비를 갖추기 전에 선제 공격으로 항공력을 무력화시킨 후 기동력을 활용해 각계격파한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 이스라엘의 진정한 생존 비결은 군사력이 아니라 혁신 능력에 있습니다. 물리적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인적 자원을 극대화하고 기술 혁신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능력이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경제학자 조지프 슌페터의 창조적 파괴 이론에 따르면 경제 발전의 원동력은 기존의 기술과 시스템을 혁신적으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바로 이런 창조적 파괴를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한 담수화 기술과 점적 관계 시스템은 이제 전 세계에 수출되는 주요 산업이 되었습니다. 사이버 보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한 기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이스라엘이 문제를 기회로 전환하는 시스템적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문제는 해결하거나 피해야 할 대상으로 여겨지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로 인식됩니다. 하지만 적대적 환경에서의 생존에는 어두운 면도 있습니다. 지속적인 긴장 상태는 사회 전체를 경직시키고 타자에 대한 경계심을 과도하게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학습된 무력감의 반대 개념인 학습된 공격성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부 연구자들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나타나는 과도한 경계심과 선제 공격 성향이 바로 이런 학습된 공격성의 결과라고 분석하기도 합니다. 생존을 위해 개발한 능력이 오히려 평화로운 관계 형성을 어렵게 만드는 역설적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스라엘의 생존 전략에서 어떤 실질적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첫째, 약점을 감추려고 하지 말고 강점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작은 국토, 적은 인구, 부족한 자원 등의 약점을 모두 혁신의 동력으로 활용했습니다. 둘째, 단기적 대응과 장기적 전략을 균형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당장의 위협에만 대응하다 보면 미래를 위한 투자를 소홀히 할 수 있고 장기적 목표에만 집중하다 보면 현재의 위기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셋째, 적대적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학습과 혁신이 필수입니다. 한번 성공한 전략에 안주하면 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도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생존을 위한 능력이 평화를 위한 능력과 상충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지나친 경계심과 공격성은 장기적으로는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현대는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불확실한 시대입니다. 기술의 급속한 발전, 글로벌화의 가속, 기후변화와 같은 전 지구적 위기, 그리고 최근의 팬데믹까지 우리는 예측하기 어려운 변화들에 둘러싸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4,000년간 생존하고 번영해온 이스라엘의 경험은 단순한
역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불확실성과 위기를 헤쳐나가는 실질적인 지혜의 보고입니다. 첫 번째 지혜, 정체성의 유연성. 현대 사회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것 중 하나는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과거처럼 태어난 곳, 부모의 직업, 종교 등으로 자동으로 결정되는 고정된 정체성은 이제 거의 사라졌습니다. 대신 우리는 스스로 정체성을 구성하고 관리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경험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정체성의 핵심을 유지하면서도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외형을 조정하는 능력입니다. 고대의 유목민에서 농민으로, 농민에서 상인으로, 상인에서 현대의 기술 전문가로 변화하면서도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핵심 정체성은 유지했습니다.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의 정체성 발달 이론에 따르면 건강한 정체성은 연속성과 변화의 균형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완전히 변하지 않으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완전히 변해버리면 자아의 일관성을 잃게 됩니다. 현대인들이 직면하는 정체성의 혼란은 바로 이런 균형을 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소셜미디어 시대의 정체성 혼란은 더욱 심각합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플랫폼에서 서로 다른 모습을 연출하면서 진정한 자신이 무엇인지 혼란스러워합니다. 두 번째 지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사고방식. 현대인들은 대체로 위기를 피하려고 합니다. 안정적인 직장, 예측 가능한 수입, 위험이 적은 투자 등을 선호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경험이 보여주는 것은 위기야말로 혁신과 성장의 가장 강력한 동력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위기를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체적인 시스템과 프로세스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현대 경영학에서 말하는 애질 방법론이 바로 이런 원리를 적용한 것입니다.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그대로 실행하는 것보다 작은 단위로 실험하고 빠르게 피드백을 받아 조정하는 방식이 불확실한 환경에서는 더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 지혜, 공동체와 개인의 균형. 현대 사회의 또 다른 딜레마는 개인주의와 공동체주의 사이의 균형입니다. 서구 사회는 지나친 개인주의로 인한 고립과 소외를 겪고 있고 일부 동양 사회는 집단주의로 인한 개성 억압을 겪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경험이 보여주는 것은 강한 공동체 의식과 개인의 창의성이 상호 보완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후츠파 문화에서 볼 수 있듯이 공동의 목표에 대한 헌신과 기존 방식에 대한 도전 정신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사회학자 로버트 벨라의 시민 종교 개념을 적용해 보면 이스라엘은 종교적 믿음을 넘어서는 시민적 결속을 만들어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종교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도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에 대한 공통된 헌신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네 번째 지혜, 학습하는 조직의 원리. 이스라엘이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지속적인 학습과 개선의 문화 때문입니다. 실패를 숨기거나 부인하지 않고 오히려 실패에서 배우는 것을 중시합니다. MIT의 피터 생해가 제시한 학습 조직 이론에 따르면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조직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고 합니다. 시스템 사고, 개인적 숙련, 정신 모델의 개선, 공유 비전의 구축, 팀 학습. 이스라엘 사회는 바로 이런 특징들을 국가 차원에서 구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한국을 포함한 많은 동아시아 사회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커서 혁신을 가로막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패하면 안 된다. 는 압박감이 오히려 더 큰 실패를 불러오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다섯 번째 지혜, 장기적 사고와 단기적 실행의 결합. 이스라엘의 또 다른 특징은 매우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면서도 단기적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능력입니다. 2000년간 이어진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 라는 기원은 장기적 비전의 대표적 사례이고, 끊임없는 전술적 조정은 단기적 유연성의 사례입니다. 현대 경영학에서 말하는 전략적 사고와 운영적 실행 사이의 균형이 바로 이것입니다. 많은 개인과 조직이 둘 중 하나에만 치우쳐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지혜들을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개인 차원에서는 먼저 자신만의 선택받음의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이는 종교적 의미가 아니라 자신이 가진 고유한 가치와 역할에 대한 자각입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이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독특한 부분이 무엇인지 찾아보세요. 조직 차원에서는 실패를 학습의 기회로 전환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실패했을 때 처벌하는 대신 그 실패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공유하는 문화를 만드세요. 사회 차원에서는 다양성을 포용하면서도 공통의 목표를 추구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차이를 억압하지 말고 차이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세요. 선택받았다는 것은 과연 축복일까요? 아니면 저주일까요? 이 질문은 개인적 차원에서도 집단적 차원에서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어떤 의미에서는 선택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어느 시대보다 많은 기회를 가지고 있고 더 많은 정보에 접근할 수 있으며 더 많은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많은 책임과 부담, 그리고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기도 합니다. 사회학자 울리히 백이 제시한 위험사회 이론에 따르면 현대 사회는 과거보다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면서도 그 위험들이 개인의 선택과 책임으로 전가되는 특징을 가진다고 합니다. 이는 고대 이스라엘이 경험한 선택받음의 부담과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예를 들어 현대인들은 진로 선택에서 전례 없는 자유를 누립니다. 부모의 직업을 그대로 이어받아야 했던 과거와 달리 자신의 적성과 관심에 따라 다양한 진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유는 동시에 잘못 선택하면 어떻게 하지? 라는 불안감을 동반합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현대의 자기개발 산업은 바로 이런 불안감을 먹고 자랍니다. 당신도 성공할 수 있다는 메시지는 이면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당신의 노력 부족이라는 압박을 숨기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의 발전은 새로운 형태의 선택받음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생명공학 등의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사이의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디지털 격차를 넘어서는 문제입니다.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곧 생존 능력이 되는 시대가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래학자 유발 하라리가 경고했듯이 쓸모없는 계층이 대량으로 생겨날 위험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경험이 주는 교훈은 기술 자체보다는 기술을 활용하는 사고방식과 문화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스타트업 국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문제를 기회로 전환하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대의 또 다른 특징은 글로벌화입니다. 국경의 의미가 약해지고 문화적 교류가 증가하면서 전통적인 민족국가 중심의 정체성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특정 국가나 민족보다는
전 지구적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경험이 주는 시사점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4천년간 디아스포라를 경험하면서 로컬한 정체성과 글로벌한 적응력을 동시에 유지하는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느 나라에 살든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했지만 동시에 그 나라의 문화와 언어에 완벽하게 적응했습니다. 현대의 다문화 시대에 필요한 것도 바로 이런 능력입니다. 현대인들이 직면한 가장 큰 도전 중 하나는 환경 위기입니다. 이는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전 지구적 문제이면서 동시에 모든 개인의 참여 없이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기서도 이스라엘의 경험이 참고가 됩니다. 그들은 물 부족이라는 환경적 제약을 기술 혁신의 기회로 전환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의 담수화 기술과 물 재활용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이를 통해 물 부족 국가에서 물 수출 국가로 변모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적 차원에서 선택받음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는 특별한 재능이나 기회를 가진 소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역사상 가장 특별한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전 지구가 연결된 시대,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는 시대, 개인이 세계적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히 선택받은 세대의 특권입니다. 하지만 이런 특권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우리의 선택과 행동이 미래 세대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하고 우리가 가진 기회를 단순히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 여정의 마지막에 도달하면서 우리는 하나의 놀라운 깨달음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민족의 특수한 경험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보편적 조건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의미에서 선택받은 존재들입니다. 과거 세대가 경험하지 못한 기회와 도전을 동시에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적대적이거나 불확실한 환경에서 생존하고 번영해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개인의 정체성과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역할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딜레마를 겪고 있습니다. 4천년의 이스라엘 역사를 관통하는 핵심 패턴은 위기와 기회의 변증법적 관계입니다. 위기가 없으면 안주하게 되고 안주하면 새로운 위기를 맞게 됩니다. 하지만 위기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대응하면 그것은 더 높은 차원의 발전으로 이어집니다. 현대 복잡성 과학에서 말하는 창발 현상이 바로 이것입니다. 단순한 요소들의 상호작용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특성이 나타나는 것처럼 위기와 도전의 상호작용에서 혁신과 성장이 창발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이런 위기를 기회로라는 메시지는 때로는 현실의 고통을 가볍게 여기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위기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도 기회야 라고 말하는 것은 무책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위기 자체가 아니라 위기에 대응하는 시스템과 자원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현대 한국 사회도 어떤 의미에서는 선택받은 상황에 있습니다. 짧은 기간에 경제 발전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했고 문화적으로도 세계적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출산, 고령화, 사회 갈등, 환경 문제 등 새로운 도전들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경험이 주는 교훈은 이런 도전들을 단순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만 보지 말고 새로운 혁신의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류 문명 전체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지금 역사상 가장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후변화, 우주 진출, 생명공학 등 우리의 선택이 인류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기술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경험한 선택받음의 부담을 인류 전체가 경험하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더 이상 그냥 살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운명의 존속을 결정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4,000년 경험은 귀중한 지침서가 됩니다. 위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기회로 전환하는 능력, 다양성을 포용하면서도 공통의 목표를 추구하는 지혜, 장기적 비전과 단기적 유연성을 결합하는 전략 등이 모두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고대 이스라엘의 신과의 언약, 현대 이스라엘의 생존 전략, 그리고 우리 각자의 선택받음의 의미를 되짚어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말합니다. 축복은 책임이고 기회는 준비된 자의 몫이며 생존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라고. 우리는 모두 선택받은 세대입니다. 기술, 정보, 자원, 자유, 그 모든 것을 손에 쥐었지만 그로 인해 더 큰 책임과 결단의 시대에 서 있습니다. Book of How To는 여러분의 하루에 지혜의 한 줄기를 더해드리고자 매일 새로운 질문과 해답을 찾아 나아갑니다. 이 프로그램은 당신의 삶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공간, 한국 제품 전문 온라인 스토어, 아파트몰의 후원으로 함께합니다. 한국의 정성과 품질을 미국까지, 필요한 생활용품, 건강식품, 따뜻한 마음까지 aptmall.net 아파트몰에서 만나보세요. 저는 진행자 제임스 김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삶을 더 깊이 이해하고 함께 성장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된다. 누가복음 12장 48절. 오늘도 많은 것을 받은 당신. 이제는 선택해야 할 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